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187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반적인 전차 군단의 부진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3인방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로 3%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는 2%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IT 자동차주들의 부진이 오늘 시장의 1.5%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새로운 얼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박준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박준영 차장님과 매주 수요일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대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주식하기 굉장히 힘든 시점이고요. 아마 속이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나의 방법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어떤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여러 가지 좀 유익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멋지고 젠틀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기 전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강의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멘토들의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9월에 이뤄질 것이다, 12월에 이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 키워드와 함께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마감 시황 키워드는 역시 양적 완화 축소를 키워드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하면서 1900선을 아주 쉽게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모양이 안 좋게 끝났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잘 보시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힘겹게 올라왔는데요. 네, 최근에 4일 동안에 너무 손쉽게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21선하고 60일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우려로 이것이 어디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소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은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둘 다 약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특허 문제부터 해서 또 스마트폰 성장 둔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주가가 안 좋았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노조 문제, 사실 3분기 자체가 이제 노조와의 어떤 협상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조금 좋으니까 아마 여러 증권사 증권 TV의 전문가들이 자동차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주가의 약세를 또 굉장히 투자자분들은 좀 속이 타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어디서 돌릴 수 있느냐 주가를,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지수의 어떤 견인력을 하는 어떤 중요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좀 관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QE 축소,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9월에 할 것이다, 혹은 12월에 할 것이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사실 좀 다소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률이 6.5%까지 내려온다면은 아마 자산 매입을 이제 종료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당장 양적 완화 축소가 들어가는 시점은 9월이 될 수도 있고요, 10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벤 버냉키의 입장인데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가 사실은 2006년도에 의장을 맡을 때
사실 그린스펀이 그 저금리로 그 물려줬던 것이 뭐냐면 유동성 버블을 물려줬었죠. 2008년도 돼서 그 버블이 이제 터지는 바람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버냉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벤 버냉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후임자에게 그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기 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기가 벌려놓은 판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정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9월이나 10월에 액션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개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액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펀더먼털이 살아나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는데요. 미국 그 증시 또 혹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 유동성 환수라는 것이 큰 충격이 없을지 몰라도 이머징 마켓에서 투자가 회수된다고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큰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아까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지지선이 좀 이탈된 상태에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모두가 낙관적일 때 오히려 큰 위험이 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하단을 열어놓자. 그리고 일단은 뭐 하반기까지 본다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최대한 저점을 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830에서 1930 사이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1830에서 1930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본격적인 박준현 차장의 첫 강의를 들어볼 텐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투자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릴 생각인데요. 오늘 일단 투자의 재구성이라는 큰 주제 하에 오늘 뭐 일단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개념 정리 그리고 투자를 접근할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사실은 맞는 부분이었는지를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대를 이제 그레이스완 시대다, 이런 그 표제가 이제 언론에서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레이스완, 뭐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레이스완 그러면은 금융위기 상태가 항상 대기 중인 그런 시대를 보통 이제 그레이스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요. 늘 불안에 떨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계속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어떤 시점을 그레이스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시점은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장기 투자하는 성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식을 한번 사면 팔질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2003년부터 한 2007년도까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서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으면은 우량주를 쉽게 수익이 났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뭐 그 1000에서 2000 가는 동안에는 수익을 줬습니다만은 최근 2, 3년 동안에는 뭐 워낙에 정신이 없죠. 뭐 그리스 문제다, 또 미국이 신용위기다, 뭐 해서 또 갑자기 스페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계속 190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변동하는 이런 시장에서 사실 수익을 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일수록 더 저희가 기존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곧 재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투자 기법들을 보통 그 증권방송이나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잘 보시면요. 되게 이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이제 어떻게 고수익을 내느냐에 되게 초점이 맞춰 있죠. 고수익을 내는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납니다. 이런 쪽으로 보통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테마주라든지요. 뭐 급등주 당연히 선호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뭐 지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량주를 사서 수익이 속시원히 나지는 않습니다. 또 장기로 기다린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또 최근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증권사들이 이제 그 소위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
레버리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추천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던 건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는데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신용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꼼짝달짝 할 수 없네요. 또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은 스탁론 그 광고 많이 나오죠. 되게 이게 뭐시면은 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권유하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이미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요.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시장에서 널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돈까지 빌려주니까 금방 나는 나의 본전보다 훨씬 더 많은 레버리지를 내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속 시원히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천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더 이상 내서 투자를 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고요. 2007년도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펀드 열풍, 또 소위 말해서 뭐 그 아이를 업고 뭐 어머니들이 와서 주식을 사고 펀드를 줄 서서 샀던 그런 시대는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차대표상의 이런 부채가 이렇게 그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그 소위 말해서 위정자들이 뭐 3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2천에서 막혀서 못 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 들었던 이야기들이 과연 맞는 이야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고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 분석 그러면은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실질 가치가 얼마고 지금 주가가 얼마니까 이 가격에 사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 분석의 핵심적인 방법이고 다 아시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주식의 가격과 거래량의 과거의 흐름을 분석해서 지금 사면은 아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둘 다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간에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안 좋게 말씀드리면 사기도 끼어드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이 정말 절대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만 투자가 더 쉬워질 수 있고 또 그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가치 투자라는 방식이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벤자민 그레이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이 아마 나온 사람이 아마 워렌 버핏의 책일 겁니다.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에 관한 뭐 전기,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를 했다,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주식의 가격과 내재 가치 간의 안전 마진이 컸을 때,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주식의 현재의 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어떤 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1,000원인데 내재 가치가 2,000원이면은 그 갭이 1,000원이 되기 때문에 1,000원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서 내재 가치까지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적인 전략. 보통 이제 가치 투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방법을 쓰죠. 제가 그 워렌 버핏의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요, 굉장히 마음씨 좋은 그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만 보면 이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사실 엄친아죠. 왜냐면은 아버지인 하워드 버펫이 굉장히 뭐 돈도 많았고요. 또 정치가로서 굉장히 그 유명세도 떨쳤던 사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워렌 버펫은요,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서 그 경영학 석사를 땄던 사람이죠.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거쳤고, 사실 워렌 버펫이 수학에 관해서는 굉장히 천재적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굉장히 재무적인 이론에 밝고, 또 집안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워렌 버펫이 67년도에 자기의 어떤 사모펀드를 조직을 할 때 아버지가 33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33만 달러를 버펫에게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버펫의 그 수익률을 한번 최근에 버펫의 알파라고 하는 그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일대 교수들이 버핏의 알파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그림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벤치마크 대비해서, 그러니까 S&P 500과 같은 그 기본적인 미국의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을 여러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확률과 통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익률은 이제 이 가운데에 있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동석 강동석 아나운서께서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그래프상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적끝이거나 이끝입니까? 그거는 좀 바람이었고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네, 여기겠죠. 네. 강동석 아나운서 키로 본다면은 키는 어디에 들어가시나요? 키요? 네. 지금 앉아 있어서 이렇게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시고요. 네. 예, 저는 좀 큰 편인데 여기도 아니시단 말이죠.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되게 중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상위 0.01%에 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따라 할 수 있을까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열망할 수밖에 없죠. 예일대 교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핏의 성공 비결은 별게 아니다. 3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값싼 주식을 샀다. 이게 값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퍼 기준일 수도 있겠고요. PBR 기준일 수도 있겠죠. 뭐 PSR, 소위 켄 피셔가 얘기하는 매출액 대비 비율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수식을 봤을 때 어쨌든 현재 가격 대비해서 싼 주식, 그리고 낮은 위험성. 이거는 이제 위험이 낮으려면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혹은 또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 또 시장에 어떤 경쟁자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위 말해서 이제 베타가 낮은 종목을 주로 매매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되게 이제 워렌 버핏이 나중에 큰 돈을 들여서 투자했던 종목들이 뭡니까?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되게 이제 크게 변동성이 없으면서 이제 우량주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버핏의 말로는 나는 필립 피셔에게 그런 방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필립 피셔는 기업의 어떤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R&D 능력이라든지 영업망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는 자기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전략을 오랫동안 실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일대 교수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논문에서요. 문제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워렌 버핏의 놀라운 성공의 비법이 사실은 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월드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죠.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는 사람,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써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요. 지금 시간당 강의료가 가장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핏은 그냥 운 좋은 바보일 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디어 헌터라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나옵니다. 권총에다가 총알을 한 발을 넣고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권총을 쏘는 거죠.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이 이제 총알에 맞아서 죽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돈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만약에 탈렙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25살짜리 청년이 러시안 룰렛을 25년 동안 매일 계속한다면은 50세 생일을 맞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수천 명의 청년이 만약에 수천 명이 이 게임에 참가를 해서 50세가 될 때까지 만약에 게임을 한다면은 그 중에 운 좋은 몇 명은 생존하게 되지 않겠느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뭐 수천만 명, 수억 명이죠. 이 수억 명 가운데 버펫이 가장 운 좋은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 이야기를 탈렙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버펫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공 비법을 복제하기만 하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펫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재무이론에도 밝고 숫자에 관해서는 거의 천재적이고 거기다가 또 그 주변의 그 아버지의 그 힘에 입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인맥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버펫의 어떤 그런 성과를 제가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워렌 버펫이 과연 다른 투자자들 대비해서 무언가 더 유리한 지점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저희가 짚어봐야지만 워렌 버펫의 가치 투자 기법을 저희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요. 워렌 버펫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겪어야 했던 것을 겪지 않았죠. 가장 큰 것은 뭐냐?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미국은. 달러라는 것은 이제 기축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갖고 있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IMF를 맞았죠.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뭐 그때 아마 그 자살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폐가 망신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주식을 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었는데 사실 워렌 버펫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었죠. 소위 말해서 신흥국이 겪어야 되는 달러의 채찍 효과, 쉽게 말해서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 끝에서는 크게 흔들리게 되는 그 소위 미국이나 선진 시장이 흔들리면은 이머징 마켓은 더 크게 흔들리죠.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 나온 때도 마찬가지죠. 이머징 마켓의 그 주식 하락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버펫은 전혀 겪지를 않았었고요. 특히나 버펫 같은 경우에는요. 1950년대에서 2000년대를 보면은 미국 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본 시장입니다. 보시면은요. 1990년에 일본이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주가지수 당시 거의 4만 가까이에서 터지게 돼가지고요. 보십시오. 지금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만약에 버펫이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버펫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세 상승기에 버펫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버펫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것은 사실은 워렌 버펫이 미국인이었고 5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버펫의 방법을 잘 보면요. 되게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M&A 하는 방법으로 보통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처음에 했을 때, 매수를 들어갔을 때 코카콜라의 경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직접 CEO를 면접을 해서 뽑고 어떻게 그 경영을 일일이 다 자기가 관찰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뭐 버펫의 그 계열사 중에는 다 거의 버펫이 그 사장을 직접 만나서
지분을 사고 또 설득하고 이런 M&A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또 직접 들어가서 경영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버펫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버펫이 그런 어떤 그 좋은 경영자고 굉장히 정치적인 인맥이 많았기 때문에요. 1987년에 그 살로몬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 그 적대적인 그 M&A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워렌 버핏한테 백기사가 돼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버핏이 해주겠다. 대신에 매년 9%의 그 배당을 주는 우선주를 발행해달라. 그래서 주당 얼마가 되면은 자기가 그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 상환주를 배당해달라. 발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2008년도 9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를 영구 우선주를 살 때도 똑같은 조건을 걸죠. 연 10%의 고정금리 배당을 하는 영구 우선주를 50억 달러에 매입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 생각이고요. 특히나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가 넘는 보험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보험회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핏이 뭐 보험에 관해서 관심도 많았지만 대개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대개 이제 운용을 하죠. 뭐 지금 현재 보험회사들은 이제 채권을 운용한다든지 뭐 일부 주식 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빌리는 비용이 없죠. 거의 이자가 뭐 제로 아니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빌리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버핏은 자신이 투자 방식에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가의 비용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한다든지 스탁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 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또 그 대개의 경우 스탁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도 이하로 빠지면은 그냥 시장가로 쓸려 나가게 되죠. 그런 것을 사실 버핏은 전혀 겪을 필요가 없죠.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그냥 차입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충분히 장기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견딜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이 놀라운 비법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복제하기는 거의 좀 힘든 방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라는 말은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아, 너무 멋진 방식이에요. 또 너무 과학적으로 들립니다. 왜냐면은, 내재 가치를 분석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걸 사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매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싸기 때문에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가치 투자로 성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장기가 또 얼마나 장기가 될지 저희가 또 알 수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채원 한국 밸류자산 운용의 이채원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책을 읽어보면은 롯데 칠성이 주가가 빠질 때 5만 원대까지 빠질 때는 자기도 손이 나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상당히 모순된 얘기죠. 왜냐하면은 8만 원이 5만 원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5만 원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사야 되겠죠. 근데 5만 원이 됐을 때는 무서워서 사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가슴 뛰고 이 방법을 하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시면은 쉽지가 않고요. 또 주가가 많이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싸 보이는데 이익이 나지 않는다든지 분명히 싸 보이는데 계속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친다든지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뭐 자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 사실 밸류자산 운용에서 편입했던 몇몇 종목들 중에는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가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뭐냐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가치 투자에서 어떤 점을 배워야 될지를 재고해봐야지 그대로 워렌 버핏이 했던 방식을 무작정 추정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좀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 투자라는 방법도 사실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 이제
그 복리가 뭐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자신들이 이제 그 주주들에게 보내는 어떤 보고서에 복리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뭐 아인슈타인도 복리의 마법이야말로 정말 풀기 힘든 마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1626년도에 그 네덜란드 그 신대륙 그 식민지 초대 총독이었던 그 페테르 미노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 맨하튼 섬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디언 원주민한테 단돈 24달러, 그것도 뭐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뭐 구슬을 하고 장신구를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됐는데요. 맨해튼 섬의 지금 가치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두고요. 대개 이제 그 장기 투자 혹은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 8%의 복리로 24달러를 만약에 투자했다면 인디언이 지금에 와서는 30조가 넘는 뭐 돈으로 불어 있을 수 있다. 맨하탄 섬을 이제 뭐 몇 개 사고도 남는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 투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아마 뭐 변액보험을 드신다든지 뭐 이런 뭐 혹은 뭐 그 적립 투자를 하실 때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복리와 관련된 어떤 금융 상품을 하실 때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던 설명일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강동석 아나운서님. 인디안이 이거 24달러를 1626년에 투자를 해서 2000년까지 8%의 이자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꾸준히 내기가 힘들었겠죠. 꾸준히 낸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2003년도에 변액보험을 지금도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만은 복리는커녕 사실 뭐 사업비 띄고 뭐 띄고 하면은 그다지 불어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했죠. 네. 뭐 2003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6, 700이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3,000, 4,000 가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2,000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요. 이 8%의 복리를 매년 꾸준히 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나는 연 8%를 꾸준히 낼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요. 이거는 뭐 제가 돈을 갖다 맡기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논리일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나와요. 이게 복리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크게 불어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거의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워렌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 10%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주주들의 보고서에다가 실제로 내고 있고요. 제가 아까 그 표준 편차에 관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수익률도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죠. 피터 린치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피터 린치 그러면은 지금 아마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해서요. 뭐 상당히 오랫동안 고수익을 냈고 마젤란 펀드가 뭐 연평균 뭐 20% 넘어간 적도 많았고요. 또 피터 린치의 책을 읽어보면은 뭐 10루타 종목, 10배 오른 종목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 피터 린치도 미국 주식의 대세 상승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는 점 하나고요. 피터 린치가 40대 중반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은퇴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젤란 펀드가 수익이 나지 않기 시작하면서 피터 린치가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동안 너무 아내와 자기 두 딸에게 너무 자기가 그 신경을 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시간을,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마젤란 펀드의 그 마지막 시기, 피터 린치의 마지막 시기에 펀드 수익률이 시장 그 평균 지수 대비해서도 안 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펀드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요. 시장에 있는 주식을 더 많이 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덱스 펀드가 되는 거죠. 지수와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지 않게 되면서 피터 린치가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사실 워렌 버핏도 지금 똑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5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워렌 버핏의 자산이. 근데 53조의 돈으로 도대체 뭘 사겠습니까? 미국의 주식에 뭘 살까? 미국 주식 기업을 그래서 통째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만약에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담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시장의 펀드 매니저라서 시장에서 그 거래가 되는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돈으로 사실은 살 주식이 없죠. 결국 인덱스 펀드의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이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무리 뛰어난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펀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균 수익률이 한 시기 동안에 높았던 매니저들이 다음 시기에서 굉장히 저조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균으로 자꾸 회귀하려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굉장히 성장주라고 해서 곽강했던 주식이 허망하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뭐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들 많이 올라갔다가 또 주가가 너무 급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제 연출하게 되는데요. 주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평균으로 자꾸 회귀하려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 버블의 주식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 보통 저희가 주식이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이제 개별주, 잡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잡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비싸게 샀을 때 항상 물린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주가라는 것은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하다가도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자꾸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어떤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모두가 이제 소위 광분하죠. 막 흥분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냉정한 진실은 주가도 그리고 이익도 또 뛰어난 매니저의 수익률도 평균으로 계속 회귀하려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 분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는 뭐 웬만한 분들 책 나도 다 한번 다 읽어봤다라고 하실 거고요. 뭐 주식 강의도 아마 기술적 분석에 관한 강의가 가장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사실 별게 없습니다. 뭐 가격의 흐름을 이동평균선 나오고 거래량 나오고 몇 가지의 보조지표가 나오고 또 일본에서 가져온 이론은 일목균형표에서 뭐 구름 나오고 또 뭐 윌리엄 겐 같은 게 겐 이론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화살표 나오고 그러죠. 뭐 하여튼 이상해 보인다.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은 사실 실전에서 적응하기 더 힘들어지게 되게 마련인데요. 윌리엄 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겐 이론이라고 해서 과거에 제가 시고르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신기술적 분석해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윌리엄 겐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겐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도 이제 이걸 지적했습니다. 1909년도 주식 잡지에서 겐의 매매 성공률이 92.3%에 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동안 관찰해 보니까 286번의 매매 중에서 264번이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신 아닙니까? 이거 286번을 매매해서 264번을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수익률이죠. 최근에 사실 원형 지정 해가지고 제야의 투자자분이 자기가 돈 400만 원으로 400억을 벌었다. 그래서 이제 막 책을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사람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몇 년 사이에 400억을 가지고 92.3% 400만 원 가지고 400억을 벌었다고 한다면요. 거의 윌리엄 겐이 오늘날 살아 돌아온.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요.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윌리엄 겐이 이것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면은 200달러를 투자했을 때요. 12개월 만에 200조 달러에 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당시에 200조 달러, 지금도 200조 달러가 너무너무 커서 이게 지금 얼마인지 지금 상상도 하기 힘든데, 그럼 윌리엄 게는 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200조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은 걸까요? 기술적 분석을 윌리엄 게의 기술적 분석이 보면요, 뭐 점성술, 기하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겐의 이름을 보면은 무슨 이렇게 천궁도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점성술도 넣고 기하학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지금도 뭐 겐을 알리는 사이트에 가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점성술을 가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지금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로 사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윌리엄 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기를 매매를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주식 이론을 강의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개의 경우 이제 뭐 해변 이런 데서 굉장히 뭐 몇십 명 모아놓고 아주 즐겁게 강의를 했고, 뭐 1인당 강의료가 상당히 비쌌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전설도 많고 신화도 많고, 또 차트 안에 뭔가 비법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자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강의들을 하세요. 사실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막 일목균형표 안에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전에서 적용해 보셨을 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왜 쉽지 않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일 거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배운다. 다시 그 하나하나의 개념이 정말 이것이 맞는 개념인지,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뭐 엘리어트 파동이론 혹은 일목균형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결국은 대응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목균형표상에서 여기서 주가가 가야 되는데요,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대응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주가가 갈지 안 갈지는 결국은 확률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 무조건 간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 생각하셔서도 안 되고, 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흥분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특히 그것이 돈이랑 관련이 됐을 때는 더더욱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의 성향 중에는 이제 손절매가 어려운 거. 대개 이제 물어보면은 매수가 쉽습니까? 매도가 쉽습니까? 물어보면은 매수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들이세요? 그러면은 매수할 때 더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왜? 사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해보거든요.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따져보고 정보도 들어보고. 근데 매도할 때의 판단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왜? 매도할 때는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절매가 어려운 것은 결국은 투자하는 나의 감정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었는데 자꾸 어떤 기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닐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나를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흔히 갖게 되는 것, 과도한 자신감. 젊은 사람일수록 매매 회전율이 훨씬 높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는 것을 부동으로 치면은 젊은 남자가 가장 안 나고요. 나이 든 여자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매매를 많이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 나가죠. 세금도 나가죠. 점점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신경경제학에 입각해서 그 주식시장에서 과연 그 투자자의 뇌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종목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웅진싱크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투자자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웅진그룹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렵다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요. 주가가 9,000원대에서 지금 7,500원까지 완전히 이제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룹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그렇지만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좀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웅진 패스원을 팔아서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했고요. 또 재무제표상으로도 다 상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696억 원, 영업이익이 77억 원이 났는데요. 어떤 분이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적자 기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분기에는 분명히 연결 기준으로 77억 이익을 냈고 퍼 기준으로 6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확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학습지 시장의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웅진싱크빅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웅진싱크빅이 늘 배당 성향이 높았습니다. 대개 이제 4%에서 5% 정도의 고배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가 기대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배당 시즌에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7,300원에서 500원 사이, 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났는데요. 한 20만 주 정도 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요 구간에서 꾸준히 매입을 해왔다는 거를 한번 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평균 주가 9,000원까지를 목표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가라고 하는 건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투자 심리 때문에 눌렸다라고 한다면 그 평균 가격인 9,000원까지는 분명히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손절가 7,000원. 여기 찍었던 최저가 7,000원이라는 최저가가 종가 기준으로 붕괴하면은 일단은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영 차장의 관심 종목 웅진싱크빅 살펴봤습니다. 첫 강의였는데요. 오늘 강의 요약해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저는 첫 강의였는데 말씀 차분하게 해주시니까 이해도 잘 가고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 박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